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네, 오늘 박앵커 대신 최근 가장 핫한 토픽을 스픽스 간판 평론가 분들과 함께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이 사안별로 도마에 올라서 다져지고 또 입방아에 올라서 질근질근 씹히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어디까지 불통 대통령을 봐줘야 하는가? 또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신다고요? 네, 100배 공감입니다. 자, 오늘 또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죠. 결국 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준으로 최저를 찍고 말았습니다. 오늘 끝판에서 그 지지율 폭락의 원인과 또 향후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결국 남은 3년을 또다시 탄핵 정국이 펼쳐질지 이렇게 또 저희가 가설을 세우면 또 정설이 되어버리는 스픽스만의 분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최근에 새롭게 개설했으니까요. 임팩트 있는 짧은 영상들 많이들 게시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스픽스 100만 구독자 가입을 위해서 주변 분들께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판 토론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의 정보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자, 지난주 우리 박앵커에게 단독 뉴스를 또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발빠르게 대응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사안의 실체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끝판 토론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판은 평소와 달리 2부 특별 편성을 했는데요. 김건희 명품백 그 논란을 수면 위로 올려주신 용기 있는 분 최재형 목사 모시고 피의자 조사를 앞둔 심경과 함께 김건희 특검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세 분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전계환 평론가, 김종우 박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보도가 됐습니다. 24%. 지난 13대부터 20대까지 다 비교를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군사 정권에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제13 노태우 전 대통령도 28%였는데 24%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라는 지점부터 오늘 끝판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오지선다 준비했습니다. 자, 1번 아내 사랑이 지나쳐서. 자, 2번 독고다이. 3번 난 아무것도 몰라요 무능. 4번 불통. 5번 전부 다입니다. 자, 우리 평론가 여러분 한 분씩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빨리 가지고. 자, 1번 아내 사랑이 지나쳐서. 예. 자, 2번 독고다이. 예. 자, 3번 난 아무것도 몰라요 무능. 자, 4번 불통. 5번 전부 다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평론가 여러분은 한 분씩 오지선다 답안 작성해 주시고요. 네, 기자회견 어제의 기자회견 분명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전계환 평론가. 예,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답을 주고 계셔서요. 저는 민심에 편성하겠습니다. 5번이 제일 많습니다. 아내 사랑이나 독고다이나 무능하다, 불통 아니고요. 전부 다라는데 저도 한 표 보태겠습니다. 근데 6번 찍으신 분은 또 뭡니까? 6번은 뭐죠? 남블리스돌님 6번을 찍어주셨습니다. 예, 6번. 네. 예, 남블리스님. 6번이 뭔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리님이나 졸기탱님, 김영수님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기자회견 보면서 느꼈던 그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안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오늘 제가 먼저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안 바뀐 대통령 총선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나는 바뀌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철옹성 같은 벽을 쳐놓고 한 발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그런 걸 확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넥스트 스텝,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 끝판 토론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국 박사님. 네, 오지선다 참 쉽죠? 아니,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시면
근데 저는 이제 6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생각이 네. 절망감 같은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책이 없구나. 더 이상은 절망감, 이제 절망감을 넘어서서 무엇으로 갈 것인가라는 대안들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5가지 전부에다가 거기서 느껴지는 이 공허함, 절망감, 분노 이런 감정의 문제가 막 쌓이고 쌓여 있는 부분이어서 또 이제 그렇다고 당장 이거 표출할 데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거리로 나와서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꽉 막혀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을 누군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메시아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상황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 많은 분들이 5번을 누르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진짜 답답하실까? 그리고 왜 여기에 1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사실 저도 답을 5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노영희 TV에서도 수박서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6번을 선택하셨어요. 네. 저는 6번이 무엇인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종욱 박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감, 분노감, 더 중요한 건 무력감이죠. 저는 여기에 무력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무능력과 아내의 사랑과 불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해서 마치 화학적 유기체로서 좀 거듭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결국 사람들이 다 감정이 똑같구나. 저도 솔직히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요즘에 정말 우울증 때문에 제가 약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 잘 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스픽스 본다 그러니까 특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님,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국민 일반 대다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화내지 마시고 왜 우리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입틀막 하지 마시고 좀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저희 못 살겠습니다. 정말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하나 좀 수정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직접 뽑는지는 확인된 바가 대통령실에서 네.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다 이 얘기는 유력한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하는 네. 유력한 정치평론가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여서 혹시 대통령이 직접 본다 이러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좀- 본다고 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정해드렸고요. 대통령실에서 보는 걸로. 자, 지금 이번 그 조사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건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답변이 24%, 부정 답변 6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보니까요, 지난 직전 조사가 4월 4주째 했던 건데,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니 좀 잘 들어달라라는 의미로 부정평가 이유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우리 평론가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분석할 것도 없이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 먼저 경제 민생 물가가 19%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기현 평론가. 저는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했다, 불통이다, 국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정말로 이번 총선 끝나면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질 막연하긴 하지만 희망이라도 좀 생길 듯한 기대했던 게 사실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첫째 안 된다. 두 번째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 세 번째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믿는 국민도 없다. 시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신뢰 중심 아닙니까? 신뢰가 있어야 시장이 작동하고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투자나 또는 소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확신 주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인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장의 기능이 어느 시점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이 상황,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는데 정부를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 각자 도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다른 걸 하지 말고 움츠리고 나를 지키고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국제경기, 글로벌 시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서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번 총선 이후 이번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점점점 국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엎어버리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이제 민생과 경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말씀 잘하셨어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했죠. 그러면서 난 잘했는데 세계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 할 도리를 다 했지만 이렇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뭐 우리 김종국 박사님. 네. 아니 뭐 정치의 본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통치자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통치자를 좋아할 턱이 없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작년에 다 성장했죠. 대한민국 1.4%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수 예측 제대로 못해가지고 54조가 덜 거쳤어요. 덜 거친 이유가 뭡니까? 부자들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소위 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오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79조를 더 줄여버리는 상황이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 수밖에 없죠. 시중에 돈이 안 돌면 누가 가장 고통받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경제지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반짝 1.3% 성장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서 우리 경기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딱 아래 딱 까보니까 무슨 뭐가 내용이 좋아져. 수출은 잠깐 올랐고 수입이 매우 줄면서 불황형 흑자가 된 사실이거든요. 이걸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고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니 대파 875원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경제를 운영해가지고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소위 외식하는 것도 두렵다고 하는 상황. 외식하는 게 두려우면 자영업이 망하는 거고, 자영업이 망하면 내수는 완전히 더 줄어드는 거고, 전 내수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볼륨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수출을 타개할 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밖에 나가서 아무런 영업적 실적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판판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나쁜 결과물만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경제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전망들을 얘기해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전혀 대책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외에 제가 들은 얘기가 없는데 그럼 국민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주머니를 더 예를 들면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 경제, 민생, 물가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부정평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에 조사했던 거랑 조금 느낌 달라요, 지금 분명히. 네. 이번에 대통령의 경제 민생 물가 잘한다고 하는 게 19%잖아요. 못한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내지는 못한다 내지는 뭐 우부응답 이런 거 다 합치면 결국 81%가 전부 다 부정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상인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일단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세계 경제 흐름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이걸 뒷받침해줄 참모조차 제대로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나는 정말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적시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딱 거기다 앉혀가지고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일을 잘하게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 한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뭐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살려주기, 부자 살려주기. 사실은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해결 못했는가 살펴봤더니요.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규제 풀고 새벽 배송 허용하는 거 요거 유통법 개정안으로 나왔던 거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킬러 규제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단지 내에 첨단 신산업을 입주시키겠다. 그리고 뭐 24.4조를 투자시키고 고용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겠다. 다 말로만 사실 이제 한 거지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를 2배 이상까지 늘려주겠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지금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전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제정책의 효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하나, 공시가격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부자들을 위한 사실은 감세지 이게 민생 경제나 물가 안정하고는 사실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이거 이외에도 상속증여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이런 것 등등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국회하고 서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하고. 근데 그동안에 야당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고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그냥 혼자 입으로만 내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이런 것들을 얽매여서 옥죄어서 그들이 너무 불만이 많더라. 내가 부자 입장에서 보니까 억울하더라.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거 해결해주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현실을 무시했더니 아무것도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나 교감을 이뤄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아까 말한 불통이니 뭐 무능이니 독고다이니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된 경제 관 이것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부자인데 이 부자를 좀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뒷받침해 줘야 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해준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못 살겠다고 할 정도면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죽어나가고 곡소리 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거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뭐예요? 우리 와이프 특검 받게 할까 말까. 이거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 어떻게 입을 좀 틀어막을까.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획이나 얘기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라던가 관료들이라던가 정책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 책임지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관이 없죠. 가치관이 없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뒷받침 안 해주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감하거나 공감하거나 내가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죠. 세계 경제 지금 이렇게 혼자 막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서 밑에서 딴 데 쳐다보고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죠. 총체적 난국이죠. 이거 저는 대통령 정말 정치, 뭐 검찰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이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좀 제발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메시아처럼. 정말로. 네. 지금 댓글로 글 올려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경제 때문에 정말로 못 살겠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치 보건 뭐 그리고 좀 여야 협치 좀 하라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당연히 대통령은 야당 대표 민주당 제1야당과 국회에서 치밀하게 논의하고 왜냐하면 민생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제쳐놓고 공통적으로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일방 독주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했고 그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아마 저희들이 방송에서 처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최종적인 국민의 결단과 정말 촉구는 경제와 민생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토론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처음인데 이번 특히 대통령 기자회견이 계기가 되어서 국민들이 완전히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치가 희망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것을 사법 처리하라 마라 이 문제와 달리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없다. 국민연금 이번에 다 포기해버렸죠. 의협 갈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뭐 누가 이야기는 합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일방 독주식으로 그래서 여론의 호응을 얻는다고 2,000명 한꺼번에 늘리자 해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막 의료 대란이 일어났어. 병원에는 수술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들 욕하고 있어요. 의사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관계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지 역량을 보여줘야 될 정부가 그 사람들 욕하고 있으면 그 피해를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민생 문제를 맡깁니까? 못 맡기죠. 그런 것들이 저는 본물이 아니라 정말로 폭탄처럼 이렇게 터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이 오후에 지금 서울 독립문에 있는 영천시장을 또 찾았네요.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을 했다고 하면서 뭐 사진과 함께 좀 보도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민생경제 챙기는 것이 재래시장 가서 다시 한번 가격 알아보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건가요? 지난 뭐. 총선을 네. 대파 총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대파 가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잡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 같은 발상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물가가 잡히겠지. 아 그게 자유시장입니까? 본인 자기 입으로 자유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유롭게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줘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월급 올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나니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고물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도 돈을 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중에 돈이 안 풀리겠죠? 시중에 돈이 안 풀리면 자영업자들 지금 공실률, 그러니까 특히 소규모 공실률 같은 경우는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폐업도 제일 많이 지금 폐업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이 아마 전체 경제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20%가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수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물가를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돈이 안 돌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다 정답이 나와요. 우리 정기영 평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이제 끝난 인생이니까. 나는 솔직히 이런 말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안 끝내려고. 우리는 그냥 이 정권에서 끝냈다고 치고 어차피 탄압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끝판 토론이니까.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뭐 사업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최근처럼 이렇게 이제 좌우 상하 간에 압박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일단 시장이 좋아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판매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고금리 상황이니까 은행 빚을 가지고 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년, 2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게 끝날지를 예측을 그렇죠. 못하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경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망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정치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 그런 희망을 계속 주고 위험은 제거해 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지 어느 날 한순간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완벽하게 좋은 경기가 생긴다는 거 믿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치가 국가가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이제 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대책이 없구나. 뭐 다들 나가보십시오. 뭘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요.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고요. 물건을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좀 가지고 있는 거라도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면 안 팔려요. 두 번째 은행 가서 돈을 좀 더 빌려주라면 빌려주질 않아요. 세 번째는 돈을 쓰려고 나가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건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자영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 몰락하는 상황. 지금 댓글 올려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리차드님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자영업하고 있는데 죽고 싶대요. 아마 죽고 싶다는 이 말이 실제 죽는다는 의미보다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정말 하루 댓글이 해결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 지금 외국 나가서 몇백억 썼다고 500몇십억을 썼다고요? 예비비로만요. 예, 예비비로만 그렇게 썼죠. 그리고 지금 마침 하늘정님께서 예. 국민에게 25만 원 아깝고 대통이라고 한 끼에 350만 원 펑펑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비판에 낯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쓸데기 없이 용산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새로 만들어서 꾸며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비극이고요. 게다가 그 후화찬란하게 꾸며낸 그 용산 집에 들어가면서도 김건희 여사 녹취록 나온 거 보셨죠? 너무 이렇게 후진 집에 내가 사실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냐. 청와대랑 비교하면 정말 학고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댓글 보면은요.
나 먹고 살기 괜찮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면요. 유상진님 어렵다 내려와라. 뭉치님 시장만 돌아다니면 누구나 대통령 하겠다. 허삼성님 우리 집사람 분식집 하는데 전기세도 못 냅니다. 이 얘기가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고 쓸데없는 데다가 정말 펑펑 뿌려대고 자기네들 사치하는 데는 쓰면서도 우리들한테 쓸 수 있는 정말 이 서민들한테 쓸 10만 원, 5만 원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제일 불쌍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이자 얼마나 높게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빌리는데도 정말 문지방에 달토록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에도 안 빌려주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움직이기라도 하고 뭔가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리 돌아봐도 절망이고 저리 돌아봐도 절망이고 낭만이고 실망이고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에이스 826님께서도 정말 죽고 싶다. 실제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심정일 테고요. 그리고 트셔처님은 영남 70대 이상이 쫄딱 망해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하는데 쫄딱 망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다 살아서 다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국민들도 지금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롭게 상황 판단하고 우리나라 망하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특정인이 망해서도 되지도 않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정환님께서는 잘한다 노영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맞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지금 한 4,000분 정도 되는데 노영이 TV에서도 아마 1,000분 이상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가 대신해서 막 욕이라도 좀 해주고 싶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정치의 문제 맞느냐. 정치가 복원돼야 되고 불법은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 죽겠다 지금 못 살겠으니까 갈아엎자 경제와 민생 문제다 모든 산업 주체들이 다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옮기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외국 나가서 그렇게 써놓고는 무슨 엑스포 유치를 했습니까? 예? 참 그렇죠. 아니 보세요. 권대희 본부장 그 사회자 자리에 앉아있지만 만약에 사회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댓글에 금방 올라와요. 내려와라. 너 왜 그 자리에 앉아있니? 그렇죠. 맞아요. 네, 전기현 평론가가 그동안에 사회 볼 때 되게 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죠 나도.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사실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한테 과분한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해를 끼친다 확인이 되면 자기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해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뜨끔뜨끔하죠.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소득이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근데 2023년 3분기에 저희 자영업자들 연체율이 그 동기 1년 전에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거예요. 연체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자가 올라갔다는 건 또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이자를 냈으니까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자로 다 빨리고 시중은행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올라가서 차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장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연체가 늘어나게 돼서 연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차압을 당하거나 집 같은 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완전히 경제가 아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큰 타격은 가장 하층부터 오기 시작을 한다.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최상의 사람들한테 다 굴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가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아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봤자 빚만 늘어나고 열심히 살아봤자 가진 놈들한테만 돈이 다 빨려 들어가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런 표현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삶의 마중물이라도 좀 만들어줘서 당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무슨 재정 건전성 말도 안 되는. 아니 굶어 죽겠는데 재정을 더 어떻게 건전하게 합니까? 그거 아니 죽으란 얘기거든요. 국민들 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 세계 나가서 휴대폰하고 텔레비전 팔아가지고 뭐 몇십 조 벌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지점 내놓고 연봉도 엄청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을 더했다 이전에 국가라는 정부라는 곳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자, 자영업자는 죽어나가지고 연체율이 저렇게 높고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은행은 작년에 역대 최저의 실적을 내고 순이익을 수십조 원을 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은행은 금융노련 소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조가 힘이 있어서 그걸 못한다 마음대로. 그럼 은행을 유지 운영하는 감독원이나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사항들을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대통령은 외국 나가서 예비비를 500몇십억 쓰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돈 수십 조씩 벌고 그걸 다 죽고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처럼 외국 나가서 정말로 수출을 통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박수라도 치죠. 한국에 앉아서 정말로 돈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 국민은 죽어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말이 뭡니까? 기득권 가지고 있고 힘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은 후루룩 이렇게 다 빨아먹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나한테 말든 너는 너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것으로 세금 다 내라. 돈 빌려가면 이자 많이 내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정말 절대왕조 시대에도요. 나라님들께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님이라면 경제가 어렵고 백성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밥 먹는 반찬에 가짓수를 줄이고요. 고기 반찬을 못 올리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정치하는 이 나라에서 살림하는 대통령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었는데 우리 대통령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영대님이 정말 우라통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요즘 자영업하면 적자만 한 달에 엄청난데 100만 원도 못 벌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은 한 끼에 450만 원을 씁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취임해가지고 계속 한 걸 들어보면은요. 상상 초월의 돈이 자기네 먹고 쓰는 데만 다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그거 어떻게 해서 썼니 물어보면 대답 절대 안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얘기 걸면 너의 시비 거니? 왜 정치 쟁점화 시키니? 이러면서 우리한테 화만 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고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입 다물어. 니네 왜 입을 열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해? 못 살겠어. 이런 얘기만 지금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당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행복하게 외국 나가가지고 무난하게 멋지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살라고 우리가 지금 해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하나는 게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살 네.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다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법률도 위반하고 경제 자유시장 경제 원칙도 위반하고 맨날 아주 자기 누구한테 제가 참마 들은 이 재정을 건전화시키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막연한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예비비를 막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재정 건전하게 하려면 세금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쓸 때다가 딱딱 쓰고 이래야지 재정 건전화가 되는 거죠. 돈 안 풀고 아무것도 안 하고 25만 원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게 재정 건전합니까? 자기들 그게 재정 건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면 공적인 공간들은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다 예를 들면서 민영화 시켜서 민영화 공간에서 다 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저희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기집 성장률은 줄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 있어서 미국이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재정을 푸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해요. 그럼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3조 정도를 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만 원씩 하라는 얘기는 그냥 일종의 마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이거 옮기는데 예비비만 600억 정도를 더 썼다는 거고, 총괄적으로 1조 정도의 돈이 좀 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간 옮기는데 1조 원 정도의 돈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13조 정도를 풀어서 그게 지난 코로나 때 1.78배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경제에서 그 정도 돈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좀 숨통을 트이고 지역 경제가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그런 거를 마중물로 해서 경제가 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좀 매출이 늘었어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소위 이 경제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하고 얼마나 데리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요. 술 먹이고. 그랬는데 최태원 회장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경제 이대로 괜찮냐? 그렇죠. 지금 코로나발 착시 효과 가지고 지금 니네가 이걸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 어떡하냐? 이러다 우리나라 망한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기업 총수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사실은 불만이 속에 쌓여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못 살겠다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못 살겠다는 거고 도대체 대한민국에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식구들하고 주변에 양평 땅 가는 사람들 그 게이트 문제 지금 펼쳐져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사는 그 사람들만 지금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대통령은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죽을 판인데 체감은 무슨 체감이에요? 죽는지 사는지 국민이 먼저 아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데 국제사회, 국제경기, 글로벌 시장에 연동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수출 잘 되는 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에 수출 많이 합니까? 삼성전자 일본서 공장 미국에 공장 세우고 역대 최대 규모로 현대자동차 투자하고 그 투자를 왜 미국에서 합니까? 한국에서 하도록 해야 되죠.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수출길 막아버리고 그래 놓고는 국제 상황이 좋지 않다.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체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가하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이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냐고요. 지금 금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리 문제 미국하고 커플링이 되니까 이제 미국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자,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자, 대한민국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한 50% 이상이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내려주는 방법을 그걸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좀 소비를 하도록 진작을 시키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생계 유지와 필요한 돈을 좀 나눠줘서 자 경제를 좀 살려보자 이런 방법을 쓰든지 자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미국하고 연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산업은 외국에서 글로벌 시장 환경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정치를 왜 하냐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왜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돌파해 나가는 국가가 또 생깁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책임 있게 좀 추진해주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희망을 줘야 하는데 모든 것이 외부의 탓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인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아니 저는. 미국하고 일본한테 그렇게 퍼주고 그렇게 가서 투자해주고 처음에 바이든 만나가지고 좋다고 우리 기업 가서 막 다 투자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얻은 게 뭐예요? 일본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해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호구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호구되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뭐 하나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와서 우리만 왕따시키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북한까지 껴줘가지고 자기네끼리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이수만님께서 노영희님 만세 최고. 아무개님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무한달련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 못 가져오기 한탄스러울 뿐 이런 말씀들 해주시면서 현재 4,116분이 이 동의를 넘어서 함께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치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왜 변하지 않는 건지 변할 수 없는 것인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봤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이런 민심을 바라보고 있고 반응하는지. 어제는 실제로 좀 많이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느낌. 체념을 해야 되나? 도망갈 수 있나? 아니면 지금 나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처지나 여건이 안 좋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욕을 하는 것도 좀 지치는 느낌. 욕을 해도 소용이 없다. 사실 욕을 한 건 없죠. 비판을 했던 것도 그리고 좀 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무 이제 쓸모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이제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거지? 정말 앞길이 깜깜하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영선시장 같은 게 저기가 이제 서대문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시장 나가보면 괜찮습니다 합니까? 본인은 수행원들 수십 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서민들은 진짜 하루에 10,000원, 20,000원도 못 벌어가지고 힘든 사람이 부지기수일 텐데 그렇게 나간다고 민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누군가 아이디어로 냈을 텐데 그게 정말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본인은 최선을 다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마음에는 단 1도 차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정말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썸님께서 아까 우리 그 노 변호사께서 절망감 6번을 선택한 무력감을 말씀하셨는데 사람 고쳐서 못 쓴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와닿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추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소통 미흡이라는 게 지금 두 번째로 많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포기를 한 상태로 보이시죠? 근데 지역사님. 이거는 2위가 아니에요. 독단적, 일방적 7%랑 합치면 22%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단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누굴 단절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단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총선 패배 이후에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소위 민주공화국에서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뭔가 태도를 좀 바꿀 거라고 지켜봤던 건데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건 다시 한번 소통이 미흡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소통을 안 하겠다. 독단적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미 4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있는 집권당을 찍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국정 방향을 옳았는데 국민이 안 뽑았으니까 전 이때부터 뒤틀렸던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 기자회견에서 뭘 하든 별로 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착해서 그래도 뭐라도 나올까 봐 지켜봤던 건데 저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래서 언론들이 맨 처음에는 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이 정권하고 좀 잘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야, 이거 국민 여론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면 조금씩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야, 이거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은 프렌들리하고 국민들이 계속 비판을 하면서 이 여론과 민심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요? 2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전 이제부터는 꼭지를 부러뜨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거다. 이제 그 이전에는 총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심판을 하면 조금은 바뀌겠지. 조금은 바뀌면 아이고 이 탄핵이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야 이거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랬을 때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 정권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뭘 느꼈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희망이 진짜 없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때는 그래도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트라 베레시아모님 제가 이제 정확히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울증 먹으면서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대신 비난해 주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그나마 좀 풀리네요.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 욕하면서 대통령 비난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니까요. 참 사실 둘이 다 도끼 객끼이죠. 지금 서로 둘이서 이번에 총선할 때 얼마나 또 우리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야합을 했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이게 바로 지금 국민들이 말씀드리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1, 4분기에 지금 뭐 국가의 재정 적자가 지금 뭐 세수가 안 거친 게 원래 목표보다 한 75조 정도 덜 거쳤다. 이제 이것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부가세도 없는 거고 법인세도 없는 거고 뭐 여러 이제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어나간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을 좀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2년 동안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느낌일 거냐. 여전히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었으니 자 믿고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또 댓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해주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비판을 좀 떠나서 네. 정말로 보수의 성지라고 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은 지금도 문재인이 너무 믿고 이재명 저 감옥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인정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를 정말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맞다고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협치를 하지 못하는 국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저런 소수 정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해서 2년 동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을 죽이자
뭐 이재명을 죽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병원 간다고 전화도 하고요. 그 전에 직접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고 해놓고 그게 무슨 목적도 없이 합의하는 안도 없이 급하고 쫓기고 몰리니까 막 전화해서 만나놓고는 어제 기자회견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의 문제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2년 뒤에 괜찮습니까?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시도민 여러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싶다. 지금 이 심정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뭔가 특단의 대책과 특단의 방식을 찾아서 국민이 결단하고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 호장님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뽀개버리고 싶네요. 라고 댓글을 빈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빈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쓰레기차 보냈더니 똥차가 온 거 아닙니까? 참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보수도 제가 볼 때는 갤럽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빠진 상황이에요. 빠진 상황이니까 어떤 보수의 3분의 1 정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를 철회한 측면들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느낌상 거의 한 지금 한 보름 이상 유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가 놀라운 게 잘했다가 20%인데 잘못다가 70%예요. 서울 같은 경우 나름대로는 보수 또는 중도층 같은 경우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갤럽 내용에 의하면 70%가 잘못다가 잘했다가 2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대구 경북을 제가 이제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치상 그렇습니다. 원래는 2주 전에는 20%가 잘했다, 58%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 대구 경북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구나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했다가 37%로 12%가 늘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소위 유보층으로 갔다가 이 위기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잘했다라고 하는 옮겨, 그러니까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소위 대통령이 흔들리면 보수와 TK 지역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보층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보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키면 보수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등식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지지하고 제가 볼 때 버릇 없어집니다. 버릇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 그래서 대구 경북에 계신 보수층들이 대통령이 농단이 되지 않도록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비판해 주셔서 적어도 활짝 완전히 놀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러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뭐 마저도 조금 있으면 도와주겠지. 이런 방식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제가 김 박사 말씀에 좀 보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산지가 한 35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종북 좌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과 함께 손잡고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을 비롯한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다 종북 좌파하고 전체주의 세력으로 모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네 사람이 종북 좌파처럼 보입니까? 북한 좋아할 것 같습니까? 3대 세습체제 핵무기 개발하고 인민들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 나라 인정하자고 어떻게 합니까? 민주화도 해야 되고 세습체제도 극복해야 되고 핵무기도 만들면 안 되고, 제가 만나본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북 좌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종북이고 좌파입니까? 미국하고도 잘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해서 우리나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종북 좌파냐고요.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만 있고 러시아하고 끊고 중국 수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된다고 했는데 누가 종북이고 누가 좌파입니까? 누가 북한을 돕고 있어요?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정말로 무기체제 바꾼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누가 종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종북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해서 대통령 나라 바로 세워서 똑바로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북 좌파고 전체주의 세력이냐고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대통령이 있던 만큼 소중하게 받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체주의냐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대구 경북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떠나서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이 대통령을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지. 너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지지해 줄게. 말똥만 꽂아라. 다 국회의원 만들게. 그렇게 해놓고 제가 대구 경북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은 보수 성향인 사람은 자기 동네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욕을 해요. 다 찍어줘 놓고. 제대로 국회 의정활동 하는 사람 없고 지역 발전시키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또 찍어줘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정치적으로 발전했고 도시가 발전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하고 잘해주는데 지금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지지한 게 다행스럽습니까? 지금도 문재인을 욕하고 이재명을 욕하고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을 다 종북 좌파로 몰아가지고 전체주의 세력으로 그냥 낙인 찍게 하니까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냐고요. 정말로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좋은 나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해야 되죠. 저는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대구 TK가 좀 타겟팅이 됐는데 아말린님께서 대구 안 변해요. 대구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남희석 표님, 정기현 대표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라고 하셨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 수님께서는 눈물 납니다. 국민이 고구마 먹으면 임금도 고구마 먹어야 됩니다. 라고 유유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인데요. 그 해병대 차상병 우진순위 사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5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했고 29%는 그럴 필요 없다. 14%는 의견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43%도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네. 상식은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특히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20대 초반의 젊은 청춘이 군대에 갔다가 그것도 소위 시신수습이라고 하는 대민봉사 활동을 하다가 과시치사회에서 근데 그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슨 뭐 전시 같으면 그냥 직결 처분할 수 있는 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대통령이 왜 소위 해병대 1군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거기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의심만이 아니에요. 이제 데이터가 하나씩 증거 자료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은 맞아 이건 밝혀야 돼. 이걸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40, 50대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어. 그리고 안보가 똑바로 서겠어? 이 진보나 보수나 안보에는 좌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이 지표, 보수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찬성이 43%, 반대가 47%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한다는 거고 절반 정도는 반대를 한다는 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면 7월 달부터 8, 9월, 10월 달까지 계속 30%에서 33%로 왔다 갔다 합니다. 2017년도 상황. 2016년 상황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30, 31, 32, 33, 31, 32 계속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가 알고 있는 태블릿 PC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20%대로 추락하다가 딱 5% 나왔죠. 21일 만에 10%대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달부터는 말씀하신 5%, 4%로 떨어지면서 5%면 제가 볼 때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증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정도의 국민들의 반응이라면 최수근 해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시작되고 하나하나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2016년 상황과 유사하게 갈 수 있다. 왜?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최수근 해병 문제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건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특별검사를 통해서 유무죄를 다루는 거잖아요.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건 거기에 맞게 법률적인 죄를 받게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이 상황으로 간다면 2016년 7월 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던 한 6개월간의 형태와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7, 8월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을 단풍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 좀 오게 되면 상당히 예를 들면 중요한
국면 전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수층의 지표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모른다. 이게 경제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 결과와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른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 드리고 싶고요. 베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남동생 나보고 간첩이래요. 참고로 저는 고향이 안동입니다. 근데요. TK고 뭐 어디고 안동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조차도 그래도 우리가 진실 밝힐 건 밝혀야 되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걸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 점점 깔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당시에 사실은 민주당의 그 표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바로 새누리당의 그 표였었어요. 그 김무성 그다음에 바른정당,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 지금 나가가지고 그때 움직였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안에서 개멸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물론 그 특검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됐지만 뭐 그 당시 특검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정치 사상을 가늠하는 게 전체적으로 뭐 진보다 보수다 성향을 조금 나눌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다 어떤 거는 보수적인 성향, 어떤 거는 진보적인 성향 다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되게 보수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정적으로 뭐 얘는 진보다 얘는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잘 사는 쪽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거 하나만 믿고 가면 대한민국 진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 만약에 놓치고 계속해서 바보같이 지금 하던 식으로 끌려나가고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 서로 간에 못 믿고 너는 뭐 좌빨이니 너는 우빨이니 너는 구구니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핏대 올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진짜 망하는 거 시간 문제다. 지금 이거 정말 큰일날 상황이다. 우리 제발 정신 차리다. 이 말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옳소! 조시아님께서 한빈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꼭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만 문제이던가요. 전라도에서 윤 대통령 많이 지지해주고 한동훈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네. 개념 없는 국민이 문제죠라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특정 지역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전통적인 지역에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로 그냥 맹목적으로 좋다 할 게 아니라 사안별로 따져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모아가야 되고 지금 민생과 경제 문제로 가버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저도 경제활동하고 경제활동 하시잖아요. 네.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은 정권을 잡고 못 잡고의 문제인데 지금은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다 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정치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라고 있는데 국민이 보수 진보 할 것이 다 죽는데 무슨 그 정당을 일당을 누가 하고 집권 세력이 누군지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을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나라를 살리도록 하는데 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우리가 나서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정치는 정치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중차대한 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말씀. 제발 공사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우리 경제 좋아지게 만들고 밥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살게 해주면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그렇게 유능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주면서 더하라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우리가 속상해하는 거는 공사 구분을 못하고 사적인 관계에 얽매여가지고 공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를 내고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조금이라도 듣고 그 잘난 머리로 그 좋은 경력으로 그 좋은 이력으로 화려한 말빨로 본인이 맨날 달변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조금 설득을 시키고 제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끔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대통령한테 사정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대통령이 왜 공사 구분을 못해가지고 나라 꼬라지를 이 꼴로 만들어요? 도대체가 왜 그러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게 싫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지 본인들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발 좀 제대로 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알면서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뻔해요. 공사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사 구분. 제발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좀 버려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로. 마루치 아라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멸콩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진짜. 박멸하자 멸콩 하더니 대한민국을 진짜 멸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산당 전체주의 좌파 종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부 있는 그 사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온 나라를 진짜 망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여론조사의 어떤 윤 대통령 지지율 최악에는 분명 지난번 그 영수회담에서 밀거래설에 대한 부분들 이 보수 괴멸이다라고 굉장한 그 보수 안에서의 비판이 끓지 않았습니까?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도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당을 뽀개버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당을 뽀개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총선 전에 뭐라 그러냐면 탄핵 막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그 국무회의나 영수회담이나 그다음에 기자회견 보면 국민들한테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2년 동안 좀 제발 부탁인데 좀 방향을 좀 바꿔달라고 국민이 요구했으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2년 동안 그렇게 지성을 들였으면 그렇게 가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혀 안 가는 상황인 거고 제가 볼 때 비선이 왜 문제인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비선 논란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선을 왜 작동을 할까? 이 비선을 작동을 해서 좋은 일 할 수도 있어요. 꼭 공식적인 라인으로만 안 되는 건 비선 라인을 통해서라도 좋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주 고명한 교수들이나 정치학의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영수회담을 좀 멋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나 공감대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공작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비선을 통해서 공작을.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총리 제안을 하고 함성도 교수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당신하고 이런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총리 명 안 하고 당신한테 그걸 위임해 줄게라고 얘기해놓고 다시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영선 총리 카드를 언론에 흘리는 사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로는 야권을 좀 분열시켜보고 이 카드로는 홍준표를 꼬셔가지고 소위 이쪽 그 국민의힘 진영을 좀 다독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 당대표가 딱 낚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야당 당대표의 권위를 누르고 이런 다양한 카드로 썼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국민의 민의를 통해서 192대 108을 만들어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은 적극 공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상황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해야 될 외통수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 상황 자체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수 두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뒷거래를 시도했다 또는 사전 논의를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의제를 합의하고 뭔가 결론을 제대로 내고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했던 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적으로 필요한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특검, 일체 일들이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큰 내용, 총리를 지명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배제시켜 줄게 하고 거기다가 부부간에 만나서 밥도 먹고 골프도 치자. 이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골프를 친다는 거는 대통령 그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나왔지만 어쨌든 함성덕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기자 이야기 들으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 통화는 했는데 일체 지금 바깥에서 누구와도 접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이 좋은 정치나 협치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은 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안들 가지고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수회담 전에
이것을 따져봤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황에 대해서 더 예를 들면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 이전에 벌었던 비선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 3인방, 4인방으로 얘기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공식적 라인과 다르게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해서 흘려서 언론에다가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비선 실세에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들은 대통령 부인과 관련 있다는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모든 정황 자체가 국정운영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협치를 통해서 틀어보려고 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총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사 카드입니까? 총리, 비서실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야당 당대표까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나중에 이게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국정농단인 거죠. 그러니까 권영세 전 장관이 이제 이런 비선 간의 뒷거래 또는 미략이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권영세는 진윤 중에 진윤이지 않습니까? 가능성 있다 그랬죠. 가능성이 있다, 없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일단 집권 여당 쪽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접촉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아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대화를 당사자가 폭로를 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폭로가 아니고 공개를 했어요. 네. 공개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정치적 협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총선 이후에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어떤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경제냐, 민생이냐, 정치복원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만 남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식으로든 절연을 해야 한다. 배우자로서의 관계의 절연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쐐기를 받고 보수 진영의 대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고 민생과 경제 문제는 야당과 협치를 해서 살려내는 일로 빨리 돌아와야 되지.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전후의 모든 상황은 최정점에는 국민과 정치의 복원과 민생과 경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정기환 평론가께서 그 함성득 교수와 취재를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기자는 바로 저고요. 그 어젯밤에 이제 전화 시도를 했었고 당장 출연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희 그 스픽스에 오셔서 관련된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유진님이 댓글 다셨는데요. 함성득 교수 저 사람 책도 김건희 여사가 버리던데요. 이번에 아크로비스타 저번에 그 버린 책 목록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책만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잘해야지 그것도 버립니까? 아이고 근데 참. 조금 전에 댓글로 이런 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 확인해봐야 되는데 우리 PD들도 좀 확인 좀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직접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MBC 속보가 떴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 정도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좀 확인이 되면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들 왜냐면 지금 MBC가 뉴스 시작할 시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습니까? 속보니까 맨 처음으로 나왔겠죠. 기사 MBC 뉴스데스크 단독으로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을 세웠다. 방침을 네. 세웠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 검찰이 가만히 안 가고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원래 진짜 하려던 대로 할 수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뭐 송이나 이런데 어쨌든 지금 보세요. 이것도 지금 하나 해결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역전의 용사들에서 변희재 대표 나와가지고 장시호 씨 관련해가지고 완전 김영철 검사하고 대박이었어요. 했잖아요. 예. 그 검사를 이제 사생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해유증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 검사가 이번에는 변희재 씨 고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강진구 기자하고 그러니까 자, 뉴탐사에서 그때 녹취록 그때 풀었잖아요. 예, 예. 강진구 기자하고 변희재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김모 검사는 자기가 김영철 살림을 검사가.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 허위 사실이라고 제가 허위 그때 사실이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분의 예, 예, 입장을 예. 본인이 어쨌든 변희재하고 강진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고소를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그 검사를 모해이등죄로 고발을 했고 이제 진실공방이 이제 펼쳐지겠죠. 야 이제 싸움이 크게 벌어진다는 거는 정리의 단계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장시호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합니까? 아니면 녹취록 내용이 나는 아니다? 아니면 그때 허언증이 걸려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지인한테 그 말을 거짓으로 읊었다? 이재용하고도 만났고 보세요. 뭐 또 했다는 거를 보세요.
뉴탐사하고 변희재 씨가 한 말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녹취록에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렇다면 장시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장시호 씨 목소리가 맞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 보도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했고 또 하나는 그 김모 검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접촉을 했다가 결국 그쪽에서 묵묵부답이어가지고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녹취 통화에 나와 있는 그 목소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일단 밝히면 이쪽은 끝나는 거고 네. 김은철 검사가 밝혀야 될 것은 그런 식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장시호 씨하고 이제 대면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장시호 씨가 뭐 외국에 지금 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고 해결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어떤 국정농단이 정말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분도 검사였으니까, 검사고, 공무원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진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지금 MBC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요. 김건희 명품 관련한 의혹 수사가 아니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사건 수사관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그래요? 나왔다는 더 그런 중요하죠.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죠. 명부백은 원래 조사를 하겠다고 수사팀 구성이 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만약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소환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은 이미 끝난 거고 문재인 정권이 나를 2년 동안 철저히 내 가족을 조사했다. 탈탈 털었다고 표현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토론할 때 우리가 분석했듯이 결국 검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검찰이 그럼요.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김건희 문제를 직접 이제 뛰어들겠다고 그러면 네. 송경호 지검장이 나섰다는 건데 네. 지금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송경호 지금 중앙지검장을 통제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송경호 검사장은 그대로 그냥 치고 나가버리고. 송경호 검사장하고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절연하기를 마음을 먹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 분위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명품백 논란 관련해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 배우자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려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알지 못했냐, 알았는데 신고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밝혀내기 매우 어렵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재형 목사를 불러가지고 검찰에서 처음에 수사할 때 이게 정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당시 뭐 통일 어쩌고저쩌고 이제 관련하고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 필요했는데 최재형 목사가 며칠 전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부인했어요.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네. 물론 최재형 목사의 변호사는 최재형 목사가 처벌을 면하고자 사실 그런 말 한 거일 수 있으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뒤 전회사장 따져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서울 소리를 비롯한 변호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최재형 목사가 말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다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씩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명품병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대통령이 아무리 실권을 쥐고 있어도 불기소 처분을 못했잖아요. 불기소 처분을 검사들이 못했다는 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법조인이 보기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여기서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다. 검찰 반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한 거랑 비슷하다는 근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속도 때문에 그래요. 어제 대통령이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어제 바로 저녁에 한겨레 기자가 검찰이 아니라고 취재를 해가지고 내용 나온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가 다 나왔어요. 네. 검찰 말로 나왔어요. 우리 아무것도 못했다.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말에 바로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부정하는 걸 한겨레 신문 보도로 내보냈어요. 근데 오늘 또 보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MBC에서 나왔어요. 나왔죠. 딱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방식이잖아요. 한겨레에 더 던지고 MBC에 던져가지고 각을 확 세우는 거죠. 각을 세우면서 검찰이 대통령과 완벽하게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진영 싸움을 세운 거기 때문에 좋아할 건 아닙니다만 시그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좋아할 건 반박이 아닙니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절연각이고 수사가 매우 아주 감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근데 들어요. 스픽스가 감각이 좋습니까? 노영희 변호사의 분석이 뛰어납니까? 오늘 둘 다. 최재형 목사가 지금 생방송으로 곧 기다리고 계시죠? 네. 예. 대기하고 두 계십니다. 분도 계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최재형 목사와 함께 사실 오늘 단독 보도할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짜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지난 목요일 날 최재형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일단 조사를 소환 받았고 조사 받았죠? 네. 명부백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찰에 출두하고 하루 종일 조사를 지금 받기로 돼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최재형 목사께 전화를 드려서 꼭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금 MBC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자, 혹시라도 싶어서 노변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봐주려고 그냥 수사 끝내고 듣고 가려고 무혐의 종결하려고. 불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검찰총장 옷 벗고 나면 후배 검사들 안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변호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어느 대학교에 교수로 가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근데 나이도 어리니까 그렇게 뭐 교수 가면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저랑 하고, 동갑인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어 근데 하겠죠. 여기서 오늘 또 여론조사에 또 좀 저희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요. 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아니,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네. 하면 어떡해. 왜냐하면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 그러니까 차기 여권 대선 후보 1위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또한 엮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약에 자기가 이 정권하고 뭔가 연결하거나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 정권에 부역하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가겠죠. 근데 나 후배 검사 찾아갈 일 없다. 나 이쪽에 검찰이나 이쪽 변호사 일 안 하고 그냥 교수로 가겠다. 이 얘기는 나 그냥 내 할 일 하고 떳떳하게 나가고 싶다. 나 이 정권하고 좀 선을 그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사단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솔직히 하나라고 볼 수가 총회죠, 있어요. 총회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갈등이 되게 많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 정확한 정보였다고 칭찬해 주는 분이 뭐 김희수님, 해구사님 많이 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좋은 정보 가지고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내부대로 갈등은 계속 있다. 예. 그리고 외부에서 그분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그쪽으로 정말 간다는 보장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밑에 검사들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불만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27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서 압박이 이분에게도 계속 심하게 들어갔었고 본인도 들었고 취사해서 못 해먹겠다. 이 얘기를 맨날 하고 나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렇게 예를 들면 언론 내에서 여론 싸움을 벌인다고 얘기하는 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론 싸움을 하면서 대통령실과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방패막들을 여기저기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사례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네. 분노하고 싶은데 분노하더라도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수 있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건데 지금 그게 없는 거거든요. 저는 소위 지금 계속 최수근 해병 문제랑 그다음에 김건희 주가조작 문제 이 두 가지 사안 저기는 자체가 완전 핵이야. 핵. 우리 눈에 이제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되게 중대하게 제가 앞으로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이거를 왜 자꾸 건드리고 있냐면요. 왜 자꾸 여기에 힘을 주냐면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다 유죄가 났죠. 그 관련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년 2월 사건은요. 6명 관련자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유죄 나오잖아요. 네. 기소 안 된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판결문에 자세하게 법 논리가 쭉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혐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 막바지에 노영희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니까 동접자가 5,200명이 넘었고요. 아까 단독 MBC 이거는 계속 띄워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야 세상만사 을치고님, 장정호님, 하이선님, 노변 오늘 잘한다 이렇게 지금 칭찬해 주셨는데요. 늘 잘해 오셨죠. 자 그러면서도 한편 씁쓸한 거는 검찰이 원래 저렇게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하는데 왜 이 시점에 윤석열 그러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점에 저렇게 나서서 MBC와 한겨레 신문과 함께 보도를 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다 믿을 것은 아니다. 그들도 권력을 그렇죠. 쫓아가는
정말로 권력 바라기처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여론할 때요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뭔가 시도를 검찰이 하잖아요. 그럼 밉든 좋든 간에 잘한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검사들이 여론에 진짜 취약하고요. 공명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공명심이 많다고요, 검사들은. 나중에 뺐으면 돼요. 빈님께서는 검찰은 끝까지 믿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황영수님께서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님님께서는 검찰총장님 제발 그래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요. 라인베커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진행하지 말고 평론하세요. 평론 워낙 잘하시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 막바지에 막 이렇게 해설을 막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정말 스픽스에 나와서 이렇게 해설해 법조인답게. 주시니까요. 법조인답게 네. 해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도 생각하실 테고요. 네. 야, 이제 잘한다 박냥이님. 야 오늘 진짜 저한테는 칭찬한 사람 없고 김 박사도 아무도 없어요 오늘. 뭐저 상관없습니다.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노희 변호사께 다 몰아서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너무 잘합니다. 네. 자, 뭐 최재형 목사님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자, 국민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듯해 보이는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 결국 최악의 지지율로 우리 국민은 다시금 심경을 토로했다고 보는데요. 비판 일색인 국민들도 대통령의 변화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데 민생도 민생이지만 신뢰를 위한 의혹을 밝히라는 점에 더 방점을 찍고 계신 분도 많다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핵심 하나 있습니다. C855LM. 깜짝 놀랐어요. 진행도 잘하고 평론도 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잠시 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따른 조사를 앞두고 계신 최재형 목사와 단독 인터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평론가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자 끝판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커밍 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